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오후에 이제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 전 장관이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한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을 한 거고 지난 8일에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이 그 2심에서 징역 2년이 다시 한번 나왔던 그날인데 입장문을 내고 정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행보를 어제 설 연휴 마지막 날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뭐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왕이면 민주당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뭐 그래도 뭐 사랑받길 기대한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입장문을 요약을 해보면은 자신이 매번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1차적인 역할은 법무부 장관 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려고 했는데 그 역할을 일정 부분 해냈다. 그러니까 성과라는 거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을 해냈기 때문에 1차적인 역할을 해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건데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그러니까 네. 빨리 끝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불쏘시개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일단 신당 창당은 거의 뭐 확정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총선에 조국 전 장관 직접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요거는 고민 중이라고는 하는데 일단 기류상으로 보면 부산 가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아요. 근데 다만 민주당의 기류가 썩 반갑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출마 선언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 참여를 한다라는 건 좀 명확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조 전 장관 예방한 날에 SNS에 공지영 작가 신간 추천한 걸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 말씀드리면은 그 글은 공지영 작가님 소설에 대해서 쓴 거니까 그거랑 결부지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입장문을 냈던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 격려해 주셨다, 찬성해 주셨다 이런 취지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 저희랑 같이 상의해 가지고 나간 거니까 그걸로 봐주시면 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네. 근데 다만 공교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참 좀 공교롭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은 여전히 다 참모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 정돈된 형태로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찾아오는 날 공지영 작가의 그 소설을 추천하는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의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공지영 작가가 최근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네.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오랜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때 조국 전 장관 이름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는데 이게 조국 전 장관을 의미하는 걸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교롭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래도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의 해석은 안 하지만 좀 시기상으로는 좀 겹치는. 시기상이나 네. 타이밍상으로는 공교로운 타이밍이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거고. 어쨌든 이제 자녀 입시 비리로 2심까지 실형 선고받는 상황에서 이제 네. 정치 참여에 나선다는 것 자체에서 민주당 내 반응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넜다 했는데 다시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한 5명 정도 그 종합적으로 통화를 해봤던 것 같은데 다들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고 비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들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정치 뭐 신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총선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민주당과 결부지어서 가면은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는 뭐 친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랑 비교적 가까운 인물도 이런 얘기 해요.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본인 수사도 너무 과도했고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에 출마하거나 또 신당을 만드는 건 좀 다른 일이지 않느냐. 그리고 뭐 중진 의원은 제가 좀 그래도 이제 통찰력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 심판, 그러니까 요걸로 치러져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전선이 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운동권 청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프레임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부각하게 될 텐데 그럼 전선이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민주당으로서는 좀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인 반응은 뭐 비판적인 반응, 그다음에 뭐 안쓰럽고 뭐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좀 그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겨냥해서 조국 씨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뭐 이제 배지를 달 수 없는데 뒷문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들었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의 뭐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좀 가까운 사람이 예전에 그 준연동형이냐 아니면은 병립형이냐 결정하지 못했던 날, 그 전날이었는데 제가 네.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외통수에 가까워서 병립형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격을 할 거고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은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공격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양쪽의 이 공격을 다 감수를 하고 움직여야 돼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의 딱 발언을 보니까 그게 그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제 병립형으로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안 가니까 그다음에 준연동형 문제를 부각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고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을 연결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네. 이제 설 맞아서 기자간담회 양당이 열었던데 네. 이제 설 민심 전국평가 어떻게 나왔나요? 서로 정반대의 평가가 나왔는데 근데 미리 뭐 하나를 말씀드리면 보통 설 기자간담회 아니면 뭐 추석하고 민심 기자간담회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하죠. 네. 네, 하면은 이제 들은 얘기들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각자 주장하는 얘기들을 한다라고 기자들은 또 이해를 해요. 설 민심을 파악해서 우리가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자리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1야당 수준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총선 민심 교란형 몰카 공작을 선거용으로 우려먹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반박에 나선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비판하다가 특히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컸다. 뭐 그리고 이제 KBS에 대한 비판도 같이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강조점이 달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총선 출마자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좀 답답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요. 이게 수도권 그 출마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김재섭 그 당협위원장, 네. 그다음에 이승환 당협위원장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답답해 죽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 민심들을 좀 반영을 했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수도권은 조금 항상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층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뭐 영남권이라든가 이런 데랑은 전략이 항상 다를 수밖에 없는데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영남권에서는 크게 영남권 지도부에서는 크게 비판이 안 나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입을 닫은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비판적인 얘기를 좀 하고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히려 좀 수도권에 좀 가까운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총선 출마자들은 결국에는 수도권은 당 지도부보다는 그 중도층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 국민의힘의 수도권 출마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를 자르고 내보낼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나를 자르고 내보내면 그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대안이 있어요. 없을 거야. 뭐 이런 그렇죠. 생각.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도부한테 당장 잘 보여가지고 공천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사실 더 걱정이 안 되는 거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싶은 거거든요. 지역구에서. 그래서 이제 지역구 맞춤형 발언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끝나면서 이제 여야 모두 공천 장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텐데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공천 면접 시작했죠. 네,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좀 짧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1분 만에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공천 과정을 쭉 이제 면접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수 공천 지역, 그러니까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하죠. 그것도 조만간 발표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면접을 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삼지대에서 이제 개혁신당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좀 눈여겨서 볼 것 같아요. 이제 면접을 보고 단수 공천 지역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야 모두 공천 일정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연기된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삼지대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빨리 하면 할수록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천 작업 자체를 조금 더디게 진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조혜진 의원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 열고 이제 낙동강 벨트 이른바 험지 출마를 수락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4명의 중진 의원, 영남권 중진 의원한테 이동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당 지도부가 했고 그중에 김기현 전 대표 빼고 나머지 3명은 다 수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1차적으로 먼저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현역 의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4명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4명이 만약에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탈당한다. 그 요구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 탈당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사람들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보면은 지금 조혜진 의원 빼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 그리고 또 한 명이 서병수 의원 이렇게 보면 다 광역단체장을 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요구를 한 거고.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용을 안 했는데 일단은 그냥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요구를 하더라도 옮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굳이 안 옮긴다라고 하면은 탈당까지는 안 가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그러면 이렇게 영남권이라고 했는데 대구 지역은 없잖아요. 네. 대구 지역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구는 옮겨줄 데가 없어요. 아, 옮겨줄 데가 없다. 대구는 같은 이제 대구 권역 내로 옮겨야 될 텐데 민주당 의원이 일단 없고요. 아, 다 이제 국민의힘 그렇죠.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네. 옮겨서 한석을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옮기게 되면 그냥 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구 지역 같은 데는 좀 더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결국에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는 이동은 좀 어렵고 아예 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강한 반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엄청 떨어지게 될 거고요. 즉 대구 지역으로 옮긴다라는 거는 이것 즉시 곧 컷오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 지역을 더 늦게 한다.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는 최대한 거예요. 늦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현역 의원 평가 20%에 대해서 이제 개별 통보 시작할 거다. 이제 설 연휴 끝났으니까 본편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네, 지금 이미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일부 지금 중진들한테는 연락을 돌렸다는 거 좀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불출마 공고를 했다. 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20%는 아니지만 그런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를 돌리게 되면은 그 본인들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그 공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도 삼지대랑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채널A가 중동 송동 갑 출마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당에서는 바로 정정보도 신청했더라고요. 네, 바로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게 저도 기사를 좀 보면서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왜냐면 이제 저희도 다른 기사가 나오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공천 핵심 관계자. 보통 뭐 당 핵심 관계자 아니면 뭐 고위 관계자 아니면 뭐 대표 측 관계자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공천 핵심 관계자는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확인이 어려웠는데 뭐 여기저기 물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물어봤거든요. 일단은 전략공관위원회 그 위원장이 안규백 의원인데 안규백 의원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공관위 쪽에서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모이긴 했는데 그런 논의를 또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배제 분위기가 있는 것은 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이걸 확정적으로 결정은 당연히 안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뭐 들어보면은 임종석 전 실장 측하고 또 이재명 대표 측하고 이렇게 교류가 전혀 없다라 그래요. 그 네. 얘기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임혁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 자체는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 건데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잠재우면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다 지금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갈등을 줄이면서, 이게 아까 그 삼지대랑도 또 다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럴 얘기인데, 수밖에 없죠. 예, 현역 의원들이 나가지 않으면서, 물론 혹은 뭐 전직 의원들이라도 이탈을 많이 안 하면서 최대한 이걸 막으면서 새로 들어온 영입 인재들 있잖아요. 자리는 또 비워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일부 조정이 자리는 필요할 비워서 수밖에 없는. 거기에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인사들을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얼마나 불협화음 없이 해내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고요. 지난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 말고 이제 그 당에서 그 전략 쪽을 짰던 뭐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몇 가지 기준점을 두고 있는데, 가장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총선에서 승리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공천이 얼마나 원만하냐, 얼마나 반발이 적으냐, 이걸 두고 있어요. 만약에 반발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수도권 같은 데들은 대부분 이제 패배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이탈할수록 시끄럽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혐오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아, 또 싸우는구나 이렇게 느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가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이재명 대표 쪽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뭐 인재근 의원한테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네. 당에서 확인은 해줬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한 것이 맞다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이 9세대 역할이라는 게 대표님의 의중입니다. 신명부터 그 역할에 나서달라는 주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갈등을 안더라도 몇 명은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